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5강에서는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수온하고 밀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16강에서는 해수의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대기대순환은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해수의 순환을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을 설명하는 모델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일 세포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맞다라고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3세포 모델입니다. 자, 근데 이 단일 세포 모델은요. 방구를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세포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회전을 하는 대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1735년에 헤들리가 제안을 했고요. 이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은 적도 부근은 온도가 높으니까 가벼워서 상승을 해요. 극지방은 온도가 낮으니까 무거워서 하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층은 고위도로 이동하고요. 지표면 부근은 저위도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지표면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봤던 게 바로 단일세포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순환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개념들은요, 열적 순환의 관점에서는 아주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가벼워지니까 상승한다. 온도가 내려가면 무거워지니까 하강한다. 이런 열적인 순환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의 한계는 뭐죠? 네, 바로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델이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세포 모델은 사실 세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물이에요, 물.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지구는 지구 표면을 보면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일 세포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지구 표면이 전부 물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지와 바다의 차등 가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또 영향을 받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은 항상 적도에 있다. 이렇게 가정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네. 바람의 계절 변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것 따위는 그냥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정을 하고 한 게 바로 단일세포 모델이고요. 그럼 다음에 3세포 모델은 뭐냐? 1번과 2번은 똑같이 가정을 해요. 그래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3세포 모델에서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을 한다라고 보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자전을 하는 3세포 모델은 이렇고요. 이름이 왜 3세포 모델이냐면은 지구의 북반구 혹은 남반구만 고려했을 때 순환하고 있는 세포가 세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3세포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1920년 페렐에 의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순환의 이름부터 확인해 보면요. 고위도가 극순환, 중간이 페렐 순환, 저위도가 헤들리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 대순환과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고요, 외우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빨간색으로 들어간 건 뭐냐면 적도 부근을 우리는 열대 수렴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30도 부근을 아열대 고압대, 60도 부근을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위도와 관련된 저압대, 고압대로 바꿔서 부르면 가장 기본적인 원래 이름은요. 적도 부근은 뭐죠? 적도 저압대입니다.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는 뭐죠? 중위도 고압대예요. 그 다음에 한대 전선대는요. 고위도 저압대고요. 90도 부근은요. 극고압대입니다. 원래는 이게 공식 명칭이었는데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대 전선대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중위도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는 위치입니다. 자, 여기는 60도 부근인데 극지방에 찬 바람이 내려오고요. 극동풍을 타고 그 다음에 저위도 부근에 따뜻한 바람이 편서풍을 타고 올라가서 성질이 완전히 다른 공기가 만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선이 아주 잘 생겨요. 온대 저기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거죠. 뭐예요? 바람의 이름인데 이 바람 때문에 뭐가 생겨요? 바로 해수의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표층 순환이. 그래서 이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고위도 극동풍, 중위도 편서풍, 저위도는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고위도하고 저위도는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고요. 중위도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왜 세포가 3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도 부근에 가열을 받으니까 상승한다, 가벼워져서.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지구의 자전을 고려를 하면요.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전향력이라는 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자전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관찰을 한다고 하면 이 힘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자, 이 힘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2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질만 갖고 올 건데 이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가 저위도고요. 여기가 고위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위도를 생각하면 상층의 바람을 봤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고요? 바로 전향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어떻게 가냐면 이 두 힘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보라색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휘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위도와 나란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위도와 나란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더 고위도로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세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구에는 세포가 3개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려왔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층이고요. 저위도 상층이고 자, 마찬가지로 고위도고 저위도라고 하면 얘는 지금 지표예요. 지표. 지표 부근이라고 하면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와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전향력의 적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휘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도 부근과 60도 부근에서 세포가 한 번씩 끊어져요. 그래서 총 3개의 세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하죠. 아, 도대체 왜 하필이면 30도하고 60도에서 끊어지냐는 거예요. 20도나 70도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목성을 생각하면 돼요. 자, 목성은 기본적으로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구보다 크기도 크지만 자전 속도가 빨라요. 근데 목성은 세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자, 그럼 그걸 갖고 오면요. 이 전향력이라는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이 전향력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회전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전향력은 커집니다. 자, 전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훨씬 빨리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위도와 나란한 상태로 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세포가 왜 3개냐? 하필이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만큼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극순환하고 헤들리 순환이요 뭐냐면 바로 직접 순환이에요. 이 직접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기온에 따른 공기의 상승과 하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페렐 순환은 뭐라고 하느냐? 간접 순환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죠. 자, 저위도 부근은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렇게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 부근은 여기에서 상승을 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직접 순환인데 편소풍지대에 해당되는 페렐 순환은요. 사실은 여기서 회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유체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따라서 상승하고요.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따라서 하강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을 갖고 와 볼게요. 자, 왼쪽은 해류고요. 오른쪽은 대기대순환상에서 바람의 방향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북태평양 해류가 있는 지역은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영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동에서 서로 북쪽도 해류 흐르는데 자,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흐르니까 똑같이 둘 다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관계가 뭐냐라는 거 했을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향이 대략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 게 바람이 분다고 해서 거기에 밀려서 해류가 생겼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뭐예요? 어쨌든 지금 북동부역풍 하면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해수도 이쪽 방향으로 밀리니까 해류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G2에서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 반드시 바람과 해류의 방향은 아주 밀접한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해류가 밀려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류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현상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그대로 밀리는 거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 내가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바로 밀려서 해류가 형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풍성순환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해수 표면에 가해주는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해류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류가 나타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류라는 게 있어요. 환류라는 거는 환이 약간 원을 의미하죠, 한자로. 그래서 회전하는 흐름인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환류, 북대서양 환류, 인도양 환류, 남태평양 환류, 남대서양 환류예요. 그래서 총 5개의 환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환류끼리 비교해 보면요. 북반구에 위치한 환류는요,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 있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즉 북반구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자, 근데 남반구에 있는 애들은요. 제가 보라색이지만 이렇게 표시하면요. 어떤 거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즉 남반구와 북반구의 환류의 회전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반대가 되느냐? 아까 저희가 북반구에서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자, 남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왼쪽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전향력의 방향 차이 때문에 이 환류의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과정은 힘에 대해서 얘기되기 때문에 G2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결과만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남반구에만 있는 남극순환 해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남극순환 해류는요. 그냥 한 바퀴를 계속 돌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자, 남이 60도 부근을 보면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대륙이 없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계속 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거꾸로 뭘 얘기할 수 있냐? 환류는 왜 생기느냐? 사실은 대륙이 가로막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적도 반류라는 게 있어요. 특이한 건. 우리가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거죠. 적도 반류라는 건 뭐냐면 적도 근처에서는 사실 동에서 서로 다 흐르고 있는데 적도 반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흐름입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식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 북반구는 대륙에 막혀서 열대환류, 아열대환류, 하한대 환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환류는 바로 아열대 순환입니다. 자, 아열대 순환은 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냐면 여기 북태평양 해류에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에서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순환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이 바로 아열대 순환이에요. 여기에 경계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계류는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대양에서 서쪽을 흐르는 게 서한 경계류, 대양에서 동쪽을 흐르는 게 동안 경계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만 여기서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는요 사실은 G2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열적도라는 게 있죠. 이 열적도라는 거는 지리적인 적도하고 실제로 대기 해양의 어떤 순환에서 적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보통 북위 5도에서 10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열적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원에서는 열적도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준, 적도 반류가 흐르는 데는 어디다?
사실 0도다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어차피 그 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회전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열대 순환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회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열대 순환이 가장 기본 회전이고요, 순환. 그다음에 열대 순환은 북쪽도에 흐르는 동에서 서로 흐른다고 했는데 적도 반류라는 게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또 회전하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거를 열대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아한대 순환은 사실 좀 약한데 위쪽은 60도보다 위쪽은 북동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어떤 흐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북태평양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니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이런 순환이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한대 순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극 순환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대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류를 봤는데 이 해류가 미치는 영향들을 좀 체크해 보면요. 뉴욕하고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를 비교해보면 레이카비크가 훨씬 더 고위도죠? 그러면 보통 겨울에 더 기온이 낮아야 돼요. 근데 평균 기온을 재보면 레이카비크가 뉴욕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멕시코 만류는 난류예요, 난류. 그런데 1월에 겨울에도 이 난류가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열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온의 분포를 잘 보시면 어때요? 뉴욕이 이 멕시코 만류에 되게 가깝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였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요 사이에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수가 사실은 뉴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난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온이 저위도인 뉴욕이 더 낮다. 겨울 기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해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사실은 이 그림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이 화살표가 속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략 볼 수 있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라고 써 있죠. 여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근에서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가장 속도가 빠른 해류입니다. 스케일도 크고요. 유량도 많고요. 근데 이거 일본보다 약간 저위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인데 이 그림으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그림으로 볼게요. 자, 요 그림으로 봅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한류하고 난류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큰 흐름이에요. 네, 그러다가 저쪽에 일본에 다가오면서 스시마 난류 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해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스시마 난류로 나오네 일본 근처를 따라 올라가면 이제 그게 스시마 난류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꺾어지면요. 이거를 동한 난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스시마 난류 일부는요. 황해 난류라고 하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난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동해 북부에서는요. 사실은 리만 해류라는 게 굉장히 큰 한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남하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북한 한류라고 형성이 돼서 북한 땅을 따라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해선은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라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도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용존산소량도 많고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어종들이 모이는 겁니다. 한류는 염분과 수온이 낮고요, 영양염류와 용존산소량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찬물에서도 살고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다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조경수역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거든요. 지금 5월달에 조경수역. 자, 동해에서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용존산소량도 풍부하고요. 찬물에 많은 거, 그다음에 먹이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고정된 게 아니고요. 여름에는 조금 더 북상을 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조금 더 남하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북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난류의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갔다. 겨울에는 찬 한류의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겨울엔 좀 더 남하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이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표층순환을 다 했어요. 자, 심층순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층순환은요, 다른 말로 연렴순환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심층순환은 연직 방향에 대한 순환이거든요. 근데 이 연직 방향에 대한 순환이 왜 생기냐면, 밀도에 의해서 생겨요. 무거워지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밀도는 결국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게 바로 열염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을 해요. 염색? 네, 물에다가 염료를 탄 거죠. 얼음물은 파란색, 소금물을 빨간색으로 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컵에다 넣고 구멍을 뚫어가서 빠져나오게 하면요. 얼음물도 밑에 깔리고 소금물도 밑에 깔립니다. 이유는 뭐죠? 두 개가 다 무겁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도 무겁고요. 그다음에 소금물, 즉 염분이 높아도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심층순환이 왜 생기는지를 간략한 모형을 통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극지방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냉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사실은 냉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음에 염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얼음 자체는 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 해수 입장에서는 염분이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각도 받고 염분도 커지니까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그 해수는 빠르게 침강을 합니다. 자, 가라앉게 된 해수는요, 어떻게 돼요? 저위도를 이동해요. 점점 저위도를 이동하고요. 그러면서 따뜻한 온대미 열대 해역에서 천천히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거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해수는 표면에서 극방향으로 느리게 이동한다. 이게 심층순환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심층에서의 상승 운동, 요게 온대와 열대해역의 수온 약층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밑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그 위에서는 따뜻하니까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는 층이 생기겠죠. 그리고 표층에 찬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극지방에서 심해에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어요. 이 수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고위도 해역의 표층에서 해수가 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분이 증가해서 밀도가 커져서 해수가 침강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침강한 해수는요, 수온과 염분이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를 우리는 수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기에서 얘기하면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불렀죠. 해수에서는요, 이거를 수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나왔는데, 자, 이거 그림이 뭐냐면 바로 TS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과 수온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해수의 표층 밀도 얼마죠? 대략 1.022에서 1.027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계를 3개를 표시를 했는데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3개를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표층 밀도에 비해서 이 3개의 해수는, 수계는 모두 밀도가 큽니다. 왜냐면 표층 밀도가 1.02에서 1.027이니까 1.027 정도에 표시되어 있는 남극 중층수보다 아무래도 해수의 표층 밀도가 더 작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수계는요, 대서양에 있는 수계들이에요. 태평양이나 이런 쪽 아니고요. 대서양에 있는 수계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요, 심층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녀석들이죠. 왜냐면 표층보다 밀도가 크니까. 자, 그런데 이 해수의 기온은 대부분 고위도의 표층입니다. 고위도의 심층이 아니고요. 표층에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표층수가 냉각이 되면 얼음이 얼면서 해수의 염분이 증가했고요. 염분이 증가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침강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해수들이 많이 침강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주 수계들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계를 생성할 때 가열 냉각, 증발 희석 조건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이 되죠. 수온 연봉 곡선이 등 밀도선과 나란하다면 밀도 변화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 밀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서양 수계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서양 수계는 표층수를 표면에 있는 표층수를 제외하면요.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구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거의 깊이도 알고 있고요. 자, 우선 남극 중층수부터 확인해 보죠. 남극 중층수. 남극 해역으로서 생성된 차가운 해수고요. 남이 60도 부근에서 침강을 해요. 그리고 중층수심 정도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밀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즉 북대서양 심층수하고 남극 저층수보다는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보세요. 1.027이고 1.0275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린란드 해역에서 생겨요. 저기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레브라도 해하고 노르웨이 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겨울에 멕시코에 있었던 만류가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거워지니까 남하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극 저층수라고 나오죠?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남극의 웨델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웨델해 여기 있죠? 자, 이 웨델해라는 바다가 해수가 결빙할 때 생기는 고밀도 해수고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해저면을 따라 흐릅니다. 앞에 있는 거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보세요. 남극 중층수는요. 북대서양 심층수랑 비교하면은 수온 차이는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염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염분이 훨씬 작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잘 보시면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염분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온도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모두 고려되면요.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조금 더 낮다, 크다. 그래서 밑에 더 낮은 위치에 흐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서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얘기했는데 이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빨간색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표층을 따라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표층순환, 파란색은 심층순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전 수심에 걸친 수산이기 때문에 이게 발달되면 해수의 어떤 에너지 균형, 불균형 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층 해수의 용존산소를 심해로 운반해줘요. 대신 심층수의 연약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건데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요 표층 순환이 약해집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열 에너지 수송의 변화가 생겨서 기후 변화를 초래해요. 이게 뭐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아주 고전이죠. 그래서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나온 영화고요. 실제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빙하기도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서 출발했는데 빙하기로 가요. 오늘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표층 해수의 밀도가 높은 해역은 어딜까요? 지금 보시면 바로 북대서양하고 남극 대륙 주변입니다. 여기서 밀도가 특별히 높아요. 자, 그러면 왜 태평양에서는 고밀도 해수가 잘 생기지 않을까? 자, 이유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유는 여기 그림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태평양에 해당되는 여기 영역이 베링해예요, 베링해. 근데 베링해의 표면 염분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결빙이 돼도 하층의 해수를 대신할 만큼 밀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이유로 고밀도 해수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대서양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태평양 갖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무리수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4,000m에서의 용존산소량 분포를 해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실제로 북대서양에서 남극해를 거쳐서 인도양 태평양으로 가면서 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죠. 용존산소가. 그래서 심해에 사는 미생물들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행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왔는데 그게 빙하기로 넘어갔던 예시예요. 영거 디라이아스기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12,008년에서 11,600년 전에 3, 4도의 기온 하락과 6도의 기온 상승이 50년에 걸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왜 생겼는지를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추정한 소설에 의하면요. 약 12,900년 전에 지구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북극 부근 거기에 저염분 민물의 유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염분이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층수, 북대서양 표층수와 섞이면서 해수의 밀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요. 북대서양 열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지구 온난화에서 출발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기온이 하강되는 빙하기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오늘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심층순환과 관련하여 또 기후변화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용승 침각 그리고 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